안녕하십니까. 국제상학 제8강입니다. 8강부터는 우리가 인커텀스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커텀스는 가장 유명한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형거래 조건이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물품 매매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물품의 이전 시기나 어떤 대금 지급, 장소, 인도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한 부분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설정해 두은 일종의 무역 거래의 템플릿에 해당이 되는 것이 정형거래 조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형거래 조건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를 하게 된다면 정형거래 조건에서 설명하고 있고 규정해 놓은 역할과 의무와 부담을 각각이 이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하는 거, 규정하는 것이 정형거래 조건이 되겠는데요. 예전부터 이러한 정형거래 조건은 국제법협회가 제정한 CIF 계약에 관한 와르스 옥스퍼드 규칙부터 개정 미국 무역정의, 그리고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인커텀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알려져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인커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커텀스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936년에 최초로 제정을 하였고요. 원래 정식 명칭은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사용되고 있다가 2010년도 개정에서 국내에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및 국제 정형거래 조건의 사용을 위한 ICC 규칙이라고 제정을 정식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인커텀스라는 말 자체가 원래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년부터 제정을 해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서 4차 개정인 1980년부터는 10년 주기 개정을 하고 있고요. 7차 개정이 2010년에 있었고 8차 개정이 2020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커텀스 2020의 경우에는 2019년 9월에 그 초안이 발표가 되고요. 2020년 1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인커텀스 2010으로 강의하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연도부터는 2020에 대한 내용으로서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 이번 강의에서는 인커텀스 2010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내 및 국제 정형거래 조건의 사용을 위한 ICC 규칙에서 이 사용하기 위한 그 목적에는 외국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ICC가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국제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의 어떤 거래 조건이나 거래 규칙의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정형화된 틀, 정형화된 템플릿, 정형화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ICC가 이러한 인커텀스를 제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커텀스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인커텀스 서문이 있고요. 인커텀스 2010의 규칙에 따른 인커텀스 서문이 존재하고 서문이 있는 그 다음에 각 11가지 규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W부터 FCA, CPT, CIP 이런 식으로 정형거래 규칙 11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각 해당되는 규칙은 여기 CIF에 대해서 예시를 잡아 놓은 것처럼 각 규칙은 그 규칙에 해당되는 지침문, 가이던스 노트가 있고요. 가이던스 노트 다음에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의무는 A1에서 A10 그리고 매수인의 의무는 B1에서 B10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A 쪽의 매도인 의무에 대응하는 B 쪽의 매수인의 의무라는 방식으로 일종의 데칼코마니처럼 대응되게 일종의 거울을 바라보듯이 대응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인커텀스 2010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커텀스의 서문은 인커텀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인커텀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인커텀스가 2000에서 인커텀스 2010으로 개정되면서 이 인커텀스 2010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인커텀스의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문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문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 서문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인커텀스의 규칙은 매매 계약 분야의 기업 간 거래 실무를 반영하는 세 문자, 알파벳 세 문자, 알파벳 대문자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전형 거래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커텀스 규칙은 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 인도에 관한 업무와 비용 및 위험을 기술한다 라고 서문에서 명확하게 그 인커텀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커텀스의 어떻게 사용하는지, 인커텀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규정들이 서문을 또 차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계약서에 반드시 인커텀스 2010 규정에 따른다는 준거 문헌을 삽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커텀스 2010 규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계약에서 명확히 해야 하고요. 그 방법으로 여기에 선택된 인커텀스 규칙 및 지정 장소를 표시함, 인커텀스 2010 이런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을 해서 이 당사자들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커텀스 2010에 구속된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준거문헌으로서 이야기할, 선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인커텀스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국제 입법인 CISG와는 다르게 국제상간수법으로서 양 당사자를 규율하고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간수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인커텀스를 정해서 그 인커텀스의 내용을 따른다 라는 선언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러한 선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준거문헌이고, 그래서 인커텀스 2010이 제대로 사용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거문헌이 삽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커텀스는 11가지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래, 해당되는 물품에 사용되는 운송 방법, 이런 것들과 매우 적합한 인커텀스 규칙을 선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송 계약이나 보안 계약 체결 같은 의무를 매도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들의 거래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상충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인커텀스 규칙을 선택을 해서 그 인커텀스 규칙을 그들의 정형거래 조건으로서 준거문헌으로서 채택을 해야만 인커텀스의 규칙과 해당되는 거래 당사자들의 계약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적절하게 적용되어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인커텀스 규칙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자신의 거래에 맞는 인커텀스 규칙을 선정하기 위해서 인커텀스의 각 규칙마다 그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가이던스 노트 같은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커텀스 서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커텀스 규칙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항구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커텀스 규칙은 그 물품의 인도 장소와 같은 장소를 인커텀스의 그 알파벳 대문자 3개 D 쪽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물품의 인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장소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 가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거래 이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나 항구를 지정할 때에는 매우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기 8번 슬라이드에서도 예시를 들고 있는 것처럼 FCA 조건을 쓴다라고 하면 FCA 조건 뒤쪽에다 이 물품의 인도 장소, 지점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될 EXW라든지 FCA라든지 DAT와 같은 조건에서는 요 알파벳 세 글자 뒤쪽에다가 물품의 인도가 일어나는 장소가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명시를 하여야 하고요. CPT나 CIP, CFR, CIF의 경우에서는 이 뒤쪽에 이 적히는 장소가 물품의 인도 장소는 아니지만 그 장소까지의 물품을 도달시키기 위한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커텀스가 완벽한 계약 내용의 제공 규정이 아니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커텀스 규칙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자신들의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운송이나 보험 관련된 계약 체결의 의무를 누가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물품의 인도를 어떻게 하는지,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인커텀스는 일종의 템플릿이자 플랫폼으로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모든 매매 계약과 관련된 매도인의 의무 이행, 면책사항,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면책사항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인커텀스는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나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구제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의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가지 중거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커텀스의 어떤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커텀스 2010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인커텀스 2000에서 인커텀스 2010으로 넘어오면서 두 가지 새로운 정행거래 규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즉 DAT와 DAP가 신설이 되고 인커텀스 2000 규칙의 DAF, DES, DQ, DDU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신설되고 4개가 폐지되어서 전체 규칙의 숫자는 13개에서 11가지로 감소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는 합의된 운송 방식 종류에 사용할 수 없는 두 가지 규칙, DAT, 터미널 인도와 그리고 DAP, Delivery at Place라고 하는 도착 장소 인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신설된 두 가지 규칙에는 물품의 인도가 지정 목적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DAT는 기존의 인커텀스 2000에서의 DEQ를 계승을 했고요. DAT의 경우에는 지정된 터미널에서 도착 차량으로부터 물품이 양화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DAP의 경우에는 인커텀스 2000의 DAF, DES, DDU를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AP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특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물품을 놓인 때지만 물품을 운송 차량에서 양화시킨 상태가 아니라 양화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물품의 인도가 일어난다는 점이 DAT와 DAP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규칙이 신설되게 됨에 따라서 DES와 DQ는 불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DAT 자체가 이 지정된 터미널이 항구일 수 있고 그리고 항구에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DEQ를 완전히 개성을 했고요. 그리고 DAP의 경우에도 이 끝에 있는 place가 장소란 개념이죠. place란 장소인 개념이기 때문에 DES나 DAF나 DDU에서 사용되어졌던 어떤 특정한 장소를 DAP가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갖게 되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설된 이 DAT, DAP 두 개 다 모두 다 도착지 인도 규칙으로서 매도인의 국가 쪽이 아니라 매수인이 있는 도착지 혹은 수입국 쪽에서 적용되는 도착지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도착지 조건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컨텀스 2000에서 4가지가 2가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4가지가 폐지되고 2가지가 신설이 되었다. 그리고 DEQ가 DAT로 계승되었고 DAF, DES, DDU는 DAP로 계승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특징, 이렇게 11가지 규칙이 인컨텀스 2010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11가지 규칙은 2010에 와서 크게 운송 방식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1가지 중에 7가지는 어떠한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 방식에서도 사용 가능한 규칙으로서 EXW, FCA, CPT, CIP, DAT, DAP, DDP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해상 운송,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 가능한 규칙으로서 FAS, FOB, CFR, CIF가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선택된 운송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불문하고 또한 그 운송 방식이 단일 운송인지 복합 운송인지를 가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인컨텀스 2010의 7가지 규칙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EXW, FCA, CPT, CIP, DAT, DDP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2가지 부류는 해상 운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FAS, FOB, CFR, CIF가 속해져 있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선박에 적재한다는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의 수단인 선박에 물품을 적재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상 내수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실무적으로는 EX, FCA, CPT, CIP, DAT, DDP의 경우에도 해상 운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상 운송이 메인 운송이 아닌 경우에도 FAS, FOB, CFR, CIF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하지만 ICC가 제정한 인컨텀스 2010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운송 방식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2가지 카테고리로 여러가지 정형거래 조건을 나누어 놓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운송 방식을 위한 규칙 7가지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을 위한 규칙 4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5번 슬라이드에는 모든 운송 방식을 위한 규칙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을 사용하기 위한 규칙을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인컨텀스 2010에서는 여러가지 11가지 정형거래 규칙을 운송 사용할 수 있는 운송 방식에 따라서 크게 2부류로 나눠 놓았지만 인컨텀스 2000에서는 그 알파벳을 시작하는 알파벳 3글자 중에 첫 글자를 따서 EFCD로 나눠 놓았고요. 이렇게 EFCD로 나눠 놓는 것이 또 의미가 있었던 게 그렇게 알파벳 앞 글자가 같은 정형거래 규칙끼리는 여러가지 특성이 비슷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E 그룹의 경우에는 출발지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점, F 그룹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주 운송 구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선적지에서 물품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점, C그룹은 선적지 인도이지만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매도인이 지급한다는 점, 그리고 D그룹의 경우에는 도착지 인도 규칙이라는 점에 어떤 공통점이자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컨텀스 2000 시절에는 인컨텀스 규칙들을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고요. 2010에 와서는 EFCD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고 운송 수단 방식에 따라서 모든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칙과 해상 내수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규칙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컨텀스 2010의 또 다른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인컨텀스 2010으로 넘어오면서
국제 거래에만 적용된다라고 하지 않고 국내 거래에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부제에서 국제 매매 계약 및 국내 매매 계약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유럽연합과 같이 관세에 대한 부담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국경의 통과가 국내 거래처럼 자유롭게 물품이나 사람이나 자본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무역지대가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도 있고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의 사이에서의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항상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출 수입 통관과 관련해서는 인커텀스 2010에서부터는 적용 가능한 경우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 수출 수입 통관과 관련해서 적용 가능한 경우에 라는 말은 수출 수입 통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적용을 하는 것이고 수출 수입 통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거래에서 사용되게 된다면 수출 수입 통관과 관련된 규정을 이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출 수입 통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경우에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인커텀스가 2000과는 다르게 2010에 와서 이런 국내 거래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 데에는 예전에는 미국이 이런 인커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의 통일상법전을 통해서 어떤 매매 계약과 관련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인도 규칙 이런 것들을 제정을 했는데요. 미국 쪽에서도 이제 인커텀스를 사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미국 내부의 주와 주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잘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인커텀스의 명칭, 정식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인커텀스 규칙의 특징은 네 번째 가이던스 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커텀스 2010의 각 규칙에는 그 각 규칙 앞에 사용 지침 또는 안내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던스 노트가 있고요. 이 가이던스 노트에는 이 규칙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규칙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 이전 시점이라든지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자신들의 거래에 적합한 인커텀스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이던스 노트를 참고를 해서 이 해당되는 인커텀스 규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전자통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인커텀스 2010은 2010년대에 들어와서 사용되어지는 규칙에 맞게 기존에는 그러한 전자통신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0에 와서는 A1, B1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전자적 방식, 전자적 수단에 의한 통신에 의해서 종이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전자적 통신에 의한 서류 교환이 종이에 의한 서류 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적인 형태의 서류, 전자적인 어떤 문서를 이용을 해서 무역 거래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종이 서류와 전자 서류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인커텀스 각 규칙에서 포함을 시켜 놓고 있는 것이 인커텀스 2010의 특징이 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보험 부복 규정이 재정비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인커텀스 2000까지에서는 이러한 그 보험 부보에 대한 내용이 좀 제대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만 인커텀스 2010부터는 운송 계약과 보험 계약을 함께 다루고 있는 A3, B3에서 보험에 관련된 정보 제공 의무와 같은 내용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인커텀스 2000에는 이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A10, B10에 있어서 보험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일반적 규정과 함께 있었던 것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규율하는 A3, B3에 독립돼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 인커텀스 2010의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7번째, 보안 관련 허가와 이러한 허가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규정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대 와서는 물품의 안전, 물류상의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된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이러한 어떤 성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확인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세계 각국들이 이런 AEO 인증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물품의 어떤 보안 인증이나 보안 관련된 허가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제도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인커텀스에서도 인커텀스 규칙의 A2, B2 그리고 A10, B10의 일반 내용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보관 사슬 정보, 그래서 이런 보안 관련된 이슈에 대한 정보를 규율을 하여서 해당되는 어떤 보안 관련 통관을 완료하거나 상대방에게 그러한 완료를 이행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의무를 각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특징입니다. 터미널 핸들링 차지 THC라고 하는데요. CPT, CIP, CFR, CIF, DAT, DAP, DDP 규칙에서는 이 규칙의 특성상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운송 비용은 매도인이 총 매매 가격에 산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대금에 이러한 운송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항구나 터미널에서 물품을 지급하고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매수인이 물품을 그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할 때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매수인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매도인에게도 대금으로서 지급을 하고 그 외 별도로 운송인이나 터미널 운영자에게 또다시 이 항구 하역과 관련된 처리 비용을 다시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커텀스 2010에서는 A6, B6와 관련해서 이런 THC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누가 비용을 부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여서 이중 지급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 특징입니다. 연속 매매, 스트링 세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조물 매매와는 다르게 1차 상품의 경우에는 운송 도중에 다른 제1 매수인에서 제2 매수인, 우리가 CISG에서도 한번 이와 관련된 운송 중 전매와 관련돼서 한번 수업과 관련돼서 수업에서 다루었는데요. 이런 연속 거래가 1차 상품의 매매에서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속 매매의 경우에는 물품이 이미 선박에 선적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선적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의 물품 인도의 의무와 관련해서 선적만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연속 매매에 적용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연속 거래에 있는 중간에 있는 매도인, 제1 매수인이자 두 번째 매도인인 당사자는 물품을 선적하는 대신에 이미 선적되어 있는 물건을 자신이 구매를 해서 매수인에게 보내는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품의 인도 의무와 관련해서 물품을 선적할 수도 있고 물품을 조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커텀스 사용과 관련해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인커텀스 규칙은 11가지 규칙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적용하는 당사자들은 이 11가지 규칙을 그대로 인커텀스 ICC가 규정한 인커텀스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거래 상황에 맞게끔 조금씩 변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커텀스 규칙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ICC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것을 금지하지는 않으나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양 당사자들의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나 혹은 이 인커텀스의 해석과 관련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커텀스를 변형을 해서 사용하게 될 때는 당사자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경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변경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여서 당사자들 사이의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문의 지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서문은 인커텀스 2010의 사용과 해석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커텀스의 특징이나 인커텀스의 변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서문 자체가 인커텀스의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인커텀스의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인커텀스를 잘 사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다 라고 인커텀스 서문의 지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커텀스 2010은 2000과 마찬가지로 각 규칙마다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데칼코마니처럼 대칭되게 배치를 해서 서로 대응되는 의무로서 각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좀 살펴보면 A1에는 매도인의 일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B1에는 매수인의 일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2에는 매도인이 수출과 관련해서 받아야 되는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안 통과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와 관련된 부분, 그 외에 기타 절차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B2에는 매수인의 의무로서 허가, 인가, 보안 통과와 관련된 기타 절차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3에는 앞에서도 보험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하는 A3의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에 대한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B3의 매수인의 운송계약, 보험계약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4에는 물품의 인도, 그리고 B4에는 물품의 인수, 한쪽은 물건을 건네주고 한쪽은 물건을 건네받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A5에는 위험의 이전, 마찬가지로 B5에도 위험의 이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A6에는 비용의 분배죠. 그래서 매도인이 어느 지점까지 어떤 비용을 부담을 하는지, B6에는 매수인이 어떤 비용을 얼마까지 부담을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7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입니다. 그래서 A7에는 notice to the buyer,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리고 B7에는 notice to the seller, 매도인에 대한 통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요. A8에는 delivery document, 물품의 인도 서류, 그리고 B8에는 인도의 증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9에는 checking, 패키징, 마킹, 이렇게 해서 물품에 대한 검사, 그리고 포장, 그리고 물품에 대한 하인, 이런 것들을 매도인의 의무로서 규정을 해 놓았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B9의 경우에는 inspection of goods, 물품을 수령을 해서 물품을 인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물품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도착을 했는지에 대한 검사를 매수인의 의무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10과 B10에는 각각 정보에 따른 협조 및 관련 비용을 규정을 해서 상대방의 협조를 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1부터 A10, B1부터 B10까지가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로서 각각 규정이 되어 있고, 각 규칙마다 각 EXW부터 시작해서 CIF에 이르기까지 각 규칙마다 A1부터 A10, B1부터 B10, 그렇기 때문에 A1부터 A10이 11개가 있는 것이고 B1부터 B10이 11개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인커텀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커텀스 2010의 그 전문에는 사용되는 용어 정의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은 당연히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고요. 물품에 대한 통관은 세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나 보안, 정보, 물리적 검사 다 포함을 하고요. 자, 인도는 보통 여러 가지 물품의 전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인커텀스 2010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인도란 개념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어디에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지를 표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도의 개념입니다. 인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물품의 위험 부담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인커텀스에서 사용되는 인도는. 자, 그리고 그 인도 서류는 당연히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인커텀스 2010에서는 운송 서류나 운송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전자적인 기록, 전자문서, 전자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물품의 인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EXW나 FCA나 이런 경우에, 이런 규칙들의 경우에는 인도 서류는 단순한 운송 서류여서 선화증권 이런 서류가 아니라 단순 수령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기록이나 절차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 서류에 상당한 기능을 하는 그런 일체의 정보를 전자기록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전자 데이터를 뜻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인커텀스에서 사용하는 포장이란 용어는 보통 포장이란 말 자체가 한 3가지 정도 뜻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일정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물품을 포장하는 것도 있고요. 물품이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포장된 물품을 컨테이너에 집어넣는 것도 포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커텀스 2010에 대한 인커텀스 2010의 패키징이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의무. 그래서 매매계약을 지키고 운송을 이행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을 포장이라고 한다라는 점을 여기서 인커텀스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저기과 관련해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런 컨테이너 저기과 관련된 이슈들은 인커텀스 2010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매매 계약의 당사자들이나 운송 계약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은 이제 인커텀스 서문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았고, 이제는 11가지 각 규칙, 각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W는 공장 인도라는 개념입니다.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군에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EXW, Xworks라고 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치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 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 EXW가 되겠습니다. 이 EXW는 운송 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2 이상의 운송 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W는 물품을 수출자라고 할 수 있는 매도인의 공장에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 거래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고요. 오히려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방식으로서 국제 거래에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EXW보다는 차라리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직접 건네주는 FCA가 보다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EXW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EXW 뒤쪽에 장소를 명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장소는 당사자들의 지정된 장소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EXW는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도인과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이러한 통관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이행하는 것이 EXW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직접
물품을 적재하지도 않고 매도인이 직접 수출 통관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것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의 최소 의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최대 의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물품을 적재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EXW를 쓰는 것보다는 FCA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W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W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EXWT에 지정된 장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EXWT에 이런 식으로 어떤 지정된 매도인의 영업소, 지정된 장소를 명시적으로 기술을 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오해를 줄이는, 양 당사자의 분쟁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고요. EXW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공장 인도기 때문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지정한 공장 구내이거나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물품의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EXW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 EXW의 위험 비용의 분기점은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 편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요, 오른쪽 편은 매수인의 부담 영역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그럼 과연 어느 곳이냐? 매도인의 구내, 공장이나 작업장이나 창고에서 되겠고요. 여기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입의 처분 하에 두기만 하면 매도인의 의무는 이행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최소 의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인은 상대적으로 반대로 최대 의무에 적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 임의 처분 하에 상태에 놓여져 있는 물품을 차량에 적재하고, 그리고 수출국에서 수출 통관하는 의무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적재한 화물을 입항지, 공항이나 철도나 항구로 옮기는 부분, 그리고 물품을 본 운송수단에 선적하는 부분, 그래서 이것을 자국 내로 가져오는 부분, 그리고 수입 통관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부 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도인 최소 의무, 매수인 최대 의무의 조건이 EXW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는 데 더 좋은 입장에 있거나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EXW 쓰지 않고 FCA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EXW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EXW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보고 EXW에 대한 그림으로서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인커텀스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정형거래 규칙은 FCA입니다. FCA는 프리캐리어의 줄임말이고요. 운송 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정형거래 규칙입니다. 이 프리캐리어는 우리말로 운송인 인도라고 하고요.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군에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들은 지정 인도 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장소의 지점에서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된다라는 것이 FC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차이점이 EXW하고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매도인이 수출 통관, 그러니까 수출자인 매도인이 수출 통관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EXW하고의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FCA를 우리가 그림으로서 한번 학습을 해 볼 텐데요. FCA 뒤에 오는 지정된 장소, 운송인 인도의 지정된 장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떤 특정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공항이 될 수도 있고, 항구가 될 수도 있고, 터미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를 이 FCA 뒤쪽에 지정을 해서 여기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해서 지명된 운송인, 매수인에 의해서 지명된 운송이라는 것은 이 운송 계약 자체를 매수인이 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매도인이 물품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인 구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나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항이나 철도나 그런 운송 터미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타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구도 될 수 있고, 공항도 될 수 있고, 터미널도 될 수 있고, 그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넘겨주게 되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수인은 그렇게 운송인에게서 넘어온 이후부터 이 주 운송 구간의 운임 그리고 뭐 여러가지 물품의 선적비용, 하역비용, 그리고 수입국 도착해서의 여러가지 수입 통관과 관련된 비용들을 매수인이 부담을 하고요. 매도인은 수출 통관 의무를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EXW 공부를 할 때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FCA를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매도인이 물품의 선적, 물품에 대한 운송 차량의 적재 의무를 매도인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FCA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물품에 대해서 차량에 실어서 보내게 되면 이를 받은 운송인이 이렇게 받을 때부터 매수인의 부담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FCA는 사실 그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규정 자체가 분석을 해 보면 컨테이너 운송에 사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선사를 이용한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여기 지금 FCA에서 FCA의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매도인이 컨테이너에 물품을 적입을 하거나 아니면 CFS에 그러니까 FCL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스파팅을 통해서 매도인의 구내에서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을 하고요. LCL 화물의 경우에는 CFS에서 적입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매도인의 구내든 기타 장소에서든 전기선사에게 매도인이 화물을 건네주게 되면 운송이 이제 시작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컨테이너 운송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메커니즘과 FCA 사용의 어떤 FCA의 내용이 매우 적합하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송에 사용되기에 매우 적합한 정형거래 규칙이 FCA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XW와 FCA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 EXW는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로 한정이 되고요. FCA도 매도인의 구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어떤 항구나 공항 같은 곳을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 방법은 매도인은 자신의 구내에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의 상태로 그냥 놓아두면 되는 겁니다. 놓아두면 되는 거죠. 하지만 매도인은 자신의 구내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송인이 가져온 차량에 적재시킬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매도인의 구내에서 어떤 인도 의무를 이행을 한다면, 그리고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을 넘겨주는 것이 첫 번째 경우고, 항구나 공항, 기타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적재된 차량을 그 항구나 공항까지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EXW의 경우에는 말했다시피 이 화물을 운송 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고 매수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 통관에 있어서도 EXW는 수출 통관 의무가 매도인에게 없죠. 그래서 수출 통관을
EXW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을 하고, 그리고 FC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EXW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최소 의무, 매수인의 최대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FC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나 그 사용에 대한 방법 자체가 컨테이너 운송의 절차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송에 사용되기에 매우 적합한 정행거래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EXW와 FCA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조건은 CPT입니다. CPT, Carriage Paid To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은 운송비 지급 인도라고 합니다.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 이러한 장소가 있는 경우에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매도인이 지정한 겁니다.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CPT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CPT 뒤쪽에 오는 장소는 물품의 인도 지점이 아니라 물품의 도착 지점입니다. Destination of Place of Destination이 적히는 곳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Place of Destination이 쉽게 말해서 매도인이 지정된 운송을 계약을 체결해서 물품을 보내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PT, CIP, CFR, CIF의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착해서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 때 인도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만 인도 의무 자체는 물품의 인도 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점이 되게 됩니다만 그 물품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분기가 있고 그 분기점까지 물품이 도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두 가지 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란 것은 물품의 위험 이전은 기본적으로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장소에서 넘어가게 되고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이 CPT 뒤에 오는 장소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PT 뒤에 오는 장소는 매우 정확하게,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CPT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CPT의 경우에는 분기점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가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분기점은 여전히 위험의 분기점입니다. 위험의 분기점. 위험의 분기점이라서 이 분기점을 넘어갈 때까지는 매도인의 부담이고요. 그리고 이 분기점을 넘어가게 되면 매수인의 부담이 됩니다. 다만 이 목적지, 요 비용 분기점에 이르기까지의 운송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의 부담이 추가된 부분이 CPT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T 뒤에 오는 장소는 물품의 위험이 넘어가는 물품의 인도 위험, 여기가 이제 인도 장소죠. 물품의 위험이 넘어가는 이 장소가 아니라 Place of Destination. 그래서 이 비용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 운송 구간의 목적지가 CPT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T 뒤에 오는 공항이라든지 항구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 장소. 그래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CPT고 여러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수출 통관 의무를 하고 물품에 대해서 선적을 해서 매도인의 구대나 아니면 기타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여기서 운송인은 당연히 매도인 본인이 왜냐하면 운송비 자체를 매도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운송인을 수배를 해서 운송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운송인에게 넘기게 되면 당연히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는 다 하고요. 다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여기까지 연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의 분기점 이후 발생되는 여러 가지
뭐 수입 통관이라든지 뭐 하역, 여기서의 하역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모두 다 매도인이 부담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은 이 주 운송 계약, 그러니까 매도인이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해서 목적지까지 화물을 인도하게끔 운송인과 체결한 그 계약에 대해서만 운송비를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 운송 비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위험 부담의 분기점을 물품이 넘어왔기 때문에 매수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위험 부담의 분기점을 넘긴 이후에는 모두 다 매수인 부담인데,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매수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주 운송 구간에 대한 운송 비용만 매도인이 대신 내준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CPT도 역시나 앞에서 살펴보았던 FCA처럼 여러 가지, 한 가지 운송수단 또는 두 가지 이상 운송수단의 결합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의 사용에 매우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거나 아니면 CFS에 화물을 넣어서 운송인에게 전달을 해서 운송인의 컨트롤 하에서 물품이 하역되고 선적되고 그리고 운송되는 그런 과정들이 기본적으로 전기선 운송, 컨테이너 운송과 결합되어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송에 매우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CA와 CPT를 비교를 해보면 위험 이전의 장소는 FCA든 CPT든 동일합니다. 매도인의 구내가 될 수도 있고요. 기타 지정 장소가 될 수 있죠. 이 기타 지정 장소는 뭐 항구이거나 아니면 터미널이거나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 이전의 장소, 위험 이전의 분기점은 같아요. 하지만 CPT의 경우에는 분기점이 하나 더 있죠. 비용의 분기점이 하나 더 있는 것이죠.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하나 더 있어서 이곳까지 가는 데 들어가는 주 운송 구간의 운송 비용을 CPT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FC의 경우에는 물품이 운송인에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매도인이 할 일이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다 매수인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FC의 경우에는 선적지에 딱 지정된 그 장소, 매도인의 구내가 됐던 기타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도 넘겨주고 위험 부담에 대한 부분도 넘겨주는 것이고, CPT의 경우에는 위험은 그때 넘어가지만 단지 주 운송 구간에 대한 운임에 대한 부담을 매도인이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부담을 한다라는 점이 FCA와 CPT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이 위험 부담의 분기점을 지나간 이후부터 발생하는 어떤 추가적인 사건, 추가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비용의 경우에는 이거는 미리 예정되어 있거나 합의되어 있거나 계약에 의해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당연히 매수인의 부담으로 기결이 됩니다. FCA가 썼든 CPT를 썼든. CPT는 이 위험 부담 분기점 이후에 정해진, 계약에서 딱 정해진 CPT 조건을 썼기 때문에 정해진 이 주 운송 구간의 주 운임에 대해서만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부담을 한다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FC와 CPT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조건은 CIP입니다.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라고 하고요. 이 방식은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방식입니다.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비용을 부담하고, 거기에 더해서 매도인이 최소 규칙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최소 규칙은
협회 적하약관 RCC-C를 의미를 합니다. 최소 규칙으로서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CI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고,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보험도 매도인이 체결한다. 그래서 보험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보험을 드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이 앞에 CIP 역시나 CPT처럼 앞글자가 C로 시작하죠. 이렇게 앞글자가 C로 시작하는 CPT, CIP, CFR, CIF의 경우에는 분기점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물품의 인도 지점과 이 매도인이 비용 부담을 하는 분기점 두 가지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CIP의 경우에도 CIPT에 오는 장소가 물품의 인도 장소가 아니라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보내야 되는 장소, 도착지가 나오게 됩니다. Place of Destination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CFR, CIF에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정형거래 규칙 11가지 중에 4가지 앞글자가 C로 시작하는 애들은 분기점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분기점이 나타난 조건들은 정형거래 규칙 알파벳 대문자 뒤쪽에 오는 지정된 장소가 물품 인도 장소가 아니다.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해서 물품을 거기까지 보내야 되는 그 장소다. 데스티네이션이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목적지를 정할 때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IP의 경우에도 운송 방식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사실 CPT와 CIP의 경우에는 이 보험료와 관련해서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최소 규칙으로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사실상 이 앞에 있는 이 그림과 CPT의 그림과 31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과 34번 슬라이드에 있는 CIP에 대한 그림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죠. 보험료에 대해서 주 운송 구간, 이 해상 구간의 보험 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고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재미난 점이 위험 부담의 분기가 여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CPT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까지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위험 부담이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부터는 매수인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추가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위험 부담에 대한 물품의 멸실 손상이나 이런 데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인의 비용으로 기결된다라고 했죠. 단지 매도인은 운송비만 낸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매도인이 CIP를 적용되게 되면 운송비에 대해서 보험료까지도 부담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책임에 대해서 매도인이 보험을 들어서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는 점이 CIP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물품의 위험 이전 장소가 뭐 매도인의 구내가 될 수도 있고 수출국 내 선적지의 뭐 항구나 뭐 터미널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한다, 그리고 매도인이 수출 통과를 한다, 그리고 매수인은 위험 부담의 분기점 이후 발생되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을 한다, 그리고 수입국 목적지에서의 여러 가지 하역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 통관을 매수인이 한다라는 점은 CPT나 CIP 모두 동일합니다. 단지 하나의 차이점, 이 보험료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부보를 한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CPT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지 않죠. CIP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지만 CPT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CPT는 과연 누가 보험을 들어야 될까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지 않죠. CPT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CPT를 사용했을 때면 당연히 매수인이 보험을 들겠죠.
근데 매수인이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인커텀스 규칙에서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CPT의 경우에도 이 위험 부담의 분기점 이후가 지나가게 되면 이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 부담에 대한 책임, 왜? 위험이 이전됐기 때문에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물의 멸실 손상이 발생되게 되면 당연히 매수인의 책임으로 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물이 부서지거나 박살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내 손해예요. 그래서 내가 매수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인이라면 나에게 위험 부담이 넘어왔다는 것은 내 물건이 박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은 내가 끌어안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은 그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말 맞다나 그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조건을 들든 최소 조건을 들든 보험을 들지 않든 그거 다 매수인의 선택사항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커텀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A1부터 A10, B1부터 B10은 당사자의 의무입니다. 당사자의 의무라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매수인과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CIP에서는 보험 부보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CPT에서 보험 부보의 의무에 대해서 딱히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수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알아서 하라는 문제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죠.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해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커텀스에서는 특히 CPT와 같은 곳에서는 누구도 보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아쉬운 사람이,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자신의 위험 부담에 있는 화물에 대해서 멸실 손상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자신이 입을 것을 우려해서 그런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자신의 선택으로 드는 것이지 거래 상대방을 위해서 의무 이행을 하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커텀스를 공부하면서 유의해야 되는 점이 A1부터 A10, B1부터 B10의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매도인의 선택사항, 매수인의 선택사항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 거래 상대방을 위해서 거래를 이행시키기 위해서 매도인이 해야 할 일, 매수인이 해야 할 일, 계약을 위해서 그리고 계약 거래 상대방을 위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지켜서 해야 할 일을 규정해 놓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 매도인의 업무 리스트, 매수인의 업무 리스트가 아니란 점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할 업무의 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인커텀스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FCA, CPT, CIP를 비교를 좀 해보면요. FCA의 경우에는 선적지의 모든 장소에서 물품의 위험 이전이 이루어지죠. 이런 물품의 위험 이전의 분기점은 그것을 FCA를 쓰나 CPT를 쓰나 CIP를 쓰나 모두 다 동일합니다. 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의 위험 부담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이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건 똑같아요. 하지만 비용 부담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FCA는 여기까지의 비용만 부담을 하는 것이고 CPT, CIP는 여기까지 비용의 분기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데 CPT는 운송비만, CIP는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 FCA, CPT, CIP의 차이점입니다. 물품을 그 선적지의 매도인 구내 혹은 기타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넘겨준다는 점은 이 FCA나 CPT나 CIP 모두 동일하고요. 그리고 매도인의 구내에 FCL 컨테이너를 넘겨주고 기타 지정된 터미널 CFS에서 LCL 컨테이너를 넘겨주는 것처럼 컨테이너 운송의 사용과 이 FCA, CPT, CIP가
적절하게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에 사용하는데 매우 적합하다는 것이죠. 타당하게 여러 가지 뭔가 모순점이나 문제점을 유발하지 않고 컨테이너 운송에 이 세 가지 조건 FCA나 CPT나 CRP는 녹아들어서 사용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송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세 조건은 모두 다 적합한 점이 매우 적합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DAT입니다. Delivered at Terminal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줄여서 DAT라고 하고요. 이 DAT는 뒤에서 보게 될 DAP와 함께 운송 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커텀스 2010에 들어와서 새롭게 나타난 신설된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AT의 경우에는 이 T가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도착 터미널 인도라고 하고요. 물품이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내려진 상태라는 겁니다. 운송수단을 차량이라고 쳤을 때 이 차량에서 내려진 상태로 지정 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의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데 매도인이 인도했다. 매도인이 여기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 DAT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터미널은 항구, 창고, 컨테이너 장치장, CY, 컨테이너 야드라고 하죠. 혹은 도로, 철도, 항공화물의 터미널, 공항도 될 수 있고요. 도로 터미널도 될 수 있고요. 철도 터미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요. 지붕이 있고 없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야적장 같은 것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붕이 없는 그런 야적장, 필드에다가 물건 쌓아두는 야적장도 되고요.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거기 그 지정된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을 하고 거기서 물품을 내리는 데까지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 DA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에서 물품을 넘겨주는 도착지에 있는 선적지가 아니고 도착지에 있는 터미널에서 물품을 넘겨주기 때문에 그 터미널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될 테고요. 만약에 물품을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옮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DAT보다는 DAP나 DDP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물품을 매도인이 도착지까지 가져다 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수출 통관하고 매수인은 수입 통관을 한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AT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위험 비용의 분기점이 앞에 있었던 조건들은 다 선적지, 출발지, 수출국 쪽에 있었는데 이 DAT부터는 이쪽에 와 있죠. 도착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착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 도착 지점까지 물품을 가져다 주는데 모든 것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죠. 수출 통관부터 시작해서 물품을 선적을 하고 그리고 뭐 항구나 철도나 뭐 도로나 그리고 공항을 이용해서 주 운송 구간 운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와서 물품을 내리는 것까지 하역 작업을 하는 것까지 양육, 양하를 하는 것까지 모두 다 매도인이 부담을 합니다. 매도인을 부담을 하고 이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게 되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을 해서 매수인이 수입 통관 의무와 같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DA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터미널이죠.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부두가 될 수도 있고요. 공항이 될 수도 있고요. 도로철도 터미널이 될 수도 있고요. 지붕이 없는 컨테이너 야드와 같은 야적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DAT를 실제로 쓸 때 존 F 케네디 공항, 롱비치 포트 이런 장소들이 다 어디를 뜻하겠죠? 여기 터미널을 뜻한다. 도착지의 터미널을 뜻한다라는 점입니다. DAT 역시나 모든 운송 수단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고 두 가지 운송 방식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정형거래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AT의 경우에는 해상 운송에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해상 운송, 왜냐하면 항구를 터미널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복합 운송에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미니 랜드 브릿지나
미국 내륙 지역으로 복합 운송을 하게 되는 인테리어 포인트 인터모달 IPI 방식을 모두 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AT 시애틀 포트라고 해서 이 터미널을 시애틀 항구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수출자가 이 도착지에 있는 시애틀 포트라는 터미널까지 물품을 가져다 줄 의무를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지정된 장소를 시카고 터미널이라고 하면 미국의 내륙 지역까지 물품을 운송을 하고 거기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의무를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뉴욕 에어포트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또 가져다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책임, 위험 부담을 매도인이 수행을 해서 거기까지 물건을 가져다 주는 방식이 DA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AT는 해상에서도 쓸 수 있고 항공에서도 쓸 수 있고 복합 운송에서도 쓸 수 있는 정형 거래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AT와 함께 인커텀스 2010에서 새롭게 등장한 규칙인 DA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AP는 도착 장소 인도라고 합니다. 도착 장소 인도는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 수단에 실린 채로 양화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화물이 운송 수단에서 내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물품이 이 차량이 이 도착지 장소 지정된 장소에 도착을 해서 창고 문을 트럭의 문을 열고 딱 트럭 안에 있는 화물을 내릴 완료 준비 레디 준비가 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놓인다라는 것이죠. 이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 부담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화가 준비된 상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양화가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물품이 놓일 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하는 것이 도착 장소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그러한 장소까지 가는데 모든 위험을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장소를 지정을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지정을 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이 DAP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고요.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통관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DDP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DAP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AP의 경우에도 사실상 그 그림이 37번 슬라이드와 DAP를 설명하고 있는 40번 슬라이드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여기에서 물품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내려질 준비 상태로 인도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물을 운송수단에부터 양육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매도인의 부담과 매수인의 부담이 나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거 외에는 DAT와 DAP가 거의 다 동일합니다. 매도인이 수출 통관하고 주운송 공간에 대한 운임을 부담을 하고 매수인은 수입 통관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위험 부담의 분기점 이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매수인 책임, 그전에는 매도인 책임. 그리고 DAP, DAO는 이 지정된 장소는 마찬가지로 DAT처럼 이 DAP에서 얘기하는 장소, 도착지가 된다는 점까지 DAT와 DAP는 거의 똑같지만 물품을 준비 상태가 됐느냐, 완전히 내려주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DAT의 경우에는 DEQ를 계승을 했고 DAP의 경우에는 DES를 계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커텀스 2000에서 사용되었던 DES와 DEQ의 차이가 이것은 Delivery X Ship, Delivery X Quay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부두가 있고 배가 있으면 이 배가 10이죠. 그리고 이 부두가 카이가 되는데요.
물품을 배에 실려준 상태로 넘겨주는 것이 DES였고요. 이 물품을 배에서 내려서 부두에 내려주는 것이 DEQ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주는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DEQ였는데 이 DEQ를 계승한 것이 DAT죠. 그래서 DAT의 경우에는 화물을 완전히 내려주는 것까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에 실린 채로 물품을 인도해 주는 게 DES였는데 인커텀스 2000의 DES였는데 이 DES를 계승한 게 DAP입니다. 2010의 DAP죠. 그래서 DAP는 물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려줄 수 있는 상태까지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DAT의 경우에는 터미널이었고요. DAP의 경우에는 플레이스죠. 그래도 이거를 플레이스라고 하기 때문에 지정된 플레이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지정된 플레이스가 뭐 창고가 될 수도 있고 터미널이 될 수도 있고 공항이 될 수도 있고 항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레이스란 개념이 터미널이란 개념보다는 조금 큰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찌됐든 플레이스라는 개념 속에는 뭐 항구나 공항이란 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양화 준비 완료된 상태로 매도인이 넘겨준다라는 것이 DAP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AT와 P를 좀 비교를 해보면 거의 대동소이하죠. 대동소이합니다. 인도 장소 똑같죠. 뭐 말은 그렇지만 뭐 터미널로 나뉘고 플레이스로 나뉘지만 기본적으로 목적지나 목적항의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드 혹은 도로, 철도, 항공, 화물 터미널, 공항 이런 곳이 물품의 목적지에 있는 인도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DA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정하기 나름이에요. 지정하기 나름인데 차이점은 DAT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육한 후에 넘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DAP는 운송수단 위에 양육할 준비를 하고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내리는 의무를 DAT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요. DAP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려줄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매도인에게 있는 것이냐. 매도인은 내려주는 것이고 DAT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내려주는 것이고 DAP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알아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상자 하나 내리는 거 이건 뭐 가서 들고 내려오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운송수단에 뭐 100톤이 됐든 몇십 톤이 되는 물건을 운송을 했고 거기에서 내리게 되면 이거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역업체가 있습니다. 물품에 이런 취급을 하는 물품을 취급하는 뭐 터미널 오퍼레이터나 뭐 이런 업자들이 있어요. 이 업자들에게 하역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DAT를 쓰게 되면 이 하역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DAP를 쓰게 되면 하역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하역 비용이란 게 뭐 몇천 원, 몇백 원이 아니죠.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큰 비용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DAT를 쓰느냐, DAP를 쓰느냐에 따라서 목적지 양육항에서의 그 하역 비용에 대한 책임, 하역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DAP와 DAT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DAP도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고요. 항공 운송에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복합 운송에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장소까지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가져다 주는 데 대한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그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 계약 체결해서 물품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DAP의 경우에도 DAT처럼 해상 운송, 복합 운송, 항공 운송, 운송 수단에 상관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형거래 규칙 인커텀스 2010의 서문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EXW, FCA, 그리고 CPT, CIP, DAT, DAP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정형 거래 조건들은 전부 다 물론 DDP를 아직 학습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 상관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규칙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DDP를 빼놓고
FOB, FAS, CIF, CFR의 경우에는 해상 내수로에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정행거래 규칙을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는 EXW나 FCA나 DAP나 DAT의 경우에도 해상 내수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규칙이 따로 있다고 해서 이러한 규칙들이 해상 운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EXW부터 DTP까지는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그것이 복합 운송이든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운송이든 상관없이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운송들이 보통 FCA나 CPT나 CIP의 경우처럼 그 사용 방식이나 그 사용의 틀 자체가 라이너 운송, 전기선 운송, 컨테이너 운송과 함께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고 유념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조건에 대한 분기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분기점을 기준으로 매도인의 부담이 끝나고 물품에 대한 멸실 손상에 대한 위험 부담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의 부담에 대한 분기점이 매우 중요하고 그 지점이 EXW나 FCA나 아니면 DAT나 DAP 같은 규칙의 경우에는 알파벳 대문자 세 글자 뒤에 오는 지정된 장소가 이런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 물품의 위험 부담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C 조건, 앞 글자가 알파벳 세 글자 중에 첫 글자가 C로 시작하는 CPT나 혹은 CIP의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 인도의 장소가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운송 비용이나 보험 비용, 비용을 부담해서 물품을 운송시켜 줘야 되는 그 운송의 목적지, place of destination을 지정된 장소로서 기입을 해야 된다는 점은 또 한번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DDP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해상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정형거래 규칙, 그리고 각 규칙의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